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 쇼가 새봄에는 새나라로라는 슬로건 걸고 지난주부터 특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편의 주제는 경제개혁의 알고리즘. 타이틀이 경제개혁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두 분,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태웅 모두의 질문 Q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 교수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젊어지셨어 그런데 보니까. 저는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목표를 이룬 거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은둔 생활이 아니라 네. 제가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아침에 경공에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 첫 주까지. 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터졌을 때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네. 상해에 이제 강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3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히 3년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나 이제 사라지고 싶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남기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다가 해서 마지막 인사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울음바다인 거예요. 잊혀지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그날 이제 너무나 이제 선거 진거 섞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님마저 떠나면 어떻게 하냐면서 막 그러시길래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될 때까지만 내가 그러면 잠시 은퇴를 연기하겠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도 사실은 거의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사실 출연을 했는데 다시 마지막에 또?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최백은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보를 제가 대충 제공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하여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를 체감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못 하고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소설 1926년이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은 내일도 뜬단가 그러니까 뭐 The Sun Also Rises 이런 소설에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이제 화자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너 어떻게 파산했냐 그러니까는 gradually then suddenly bankruptcy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확. 그게 저는 있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쯤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쓰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야에 보일 정도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도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그래주얼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서든리 이거? 서든리 단계로 저는 카운트다운 시작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박 의장님 3년 동안 제가 그래주얼리를 얘기한 거고 3년 동안을. 오늘 하여튼 그 얘기 좀 이따가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박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 일단 박 대표님은 모두의 질문 Q라는 거로 하셨더라고. 그 뭐예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국민들로부터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될 게 뭐냐를 받아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걸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보자. 그래서 모두한테 질문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권력 일조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계속 통보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뭘 하고 싶습니까라고 묻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쭉 받아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질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이걸 풀어라고 요청하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거 이제 질문들을 묶어놓은 거를 유럽연합에서 녹서라고 부르잖아요. 녹서. 그래서 녹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고요. 녹서를 지금 유튜브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10개월 동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통보도 없이 내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질문 모으는 것까지밖에 못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그 한 달 뒤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분에게 이 녹서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질문이 6,000개가 넘게 모였고 그걸 지금 정리 중인데 녹서가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6,000개가 넘었고 그래서 그걸 묶어서 편집해서 전달할 텐데 지금 현재 편집해 보니까 7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주로 가장 많던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정치와 가버넌스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왜 시민의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가? 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이렇게 많은가?
전횡을 휘둘러도 왜 주권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해도 안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소를 안 해서 돈을 벌고 해서 명예를 갖고 판사가 판결을 아무렇게나 해도 심지어는 그 전관 예우라는 비리를 저질러도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고 그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못 살겠다. 복지, 경제 문제.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입시 지옥에 사람들 시달리게 만들 거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꼭 집을 사야지 살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그 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른바 그 엘리트 카르텔들이 얼마나 이게 썩었느냐. 그리고 정말 애국심이나 이런 거는 일도 없다는 걸 오로지 자기들만의 사이기로 가득 찼다는 걸 국민들이 다 깨닫게 해줬다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이 붕괴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금리급 발표하면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다. 갑자기. 아니 지금 사실 벌써 터널에 한참 우리 다 들어온 거로 생각했는데 이건 터널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안 좋기에. 제가 이제 그 제 개인 유튜브에서 제가 언제 도래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갑작스러운 파산을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시야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도요. 되게 위기는요. 우리가 과거 IMF라든가 금융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이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 이창용 총재 얘기 잘했는데요. 파월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다. 커넌드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연준의 의장이 이 수수께끼라는 건 뭡니까? 이거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 결과로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게 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니까 파월이나 이창용 총재의 그러니까 공통되는 워딩은 뭐냐면요.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금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굉장히 진부한 용어로 돼버려서 그러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실제 말 그대로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특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못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방향도 결정을 못 하겠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런 워딩을 내뱉는 게 이게 저는 신호라고 봐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향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1개월, 2개월, 3개월 이후에 이 상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측을. 그러면 이건 우리 아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어두운 긴 터널에 들어가 있는 그럼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이 다음에 어디에 지금 이게 도래할지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되게 위기의 전조를 얘기하는 신호들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 그러니까 그 위기가 그때부터 갑자기 닥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대응을 못 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투자나 이런 걸 전혀 그럼 불확실하니까 세우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돈 날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저 같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는 거는 무게감이 달라요. 중앙은행 총재들은 매일 그러니까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내리는 거야 지금요. 상황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파월도 그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파월도 뭐냐면 연준의 더블 미션, 듀얼 미션이 있는데 물가하고 고용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지는 모르겠다. 충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충돌한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고. 근데 이걸 앞으로 향후 전망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모른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달러 프린트 해가지고 하라는 수단이라도 좀 있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수단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 트럼프 하는 거로 봐서는 뭐 우리보다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가 볼 때 진퇴양난인데 예. 진퇴양난인데 어쨌든 간에 관세도 90일 유예하고 이랬으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 보러 사임하라고 지금 저기 압박을 바로 넣고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현재 상황이 지금 최 교수님 말한 대로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박 대표님 어쨌든 AI나 이런 그 첨단 산업들을 하고 많이 좀 보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다, 투자도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무역 의존도가 38%예요. 중국은 20%가 안 되거든요. 내수가 뒷받침이 되니까 한국은 내수가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데 가장 먼저 터질 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38% 되는 한국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리쇼어링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웃긴 농담인가 하면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왔다.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생태계 전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잘 엮여졌을 때 세계화가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우등생이 한국이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을 뿐더러 거기다가 정신 나간 리더가 3년 동안 이끄는 바람에 다음 정부는 무조건 마이너스 80조에서 마이너스 100조 사이에 빚을 끌어안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많이 생겼는데 해결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정을 출연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이제 저기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2% 여기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오래됐죠. 자영업자들이 혹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더 경제가 안 좋으냐 이게 잘 납득이 안 가고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데 간격이 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가. 저도 뭐 현장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하나 저게 이제 자영업자 1인당 이제 실질 소매 판매액입니다. 추인데 이걸 제가 분기별로도 했는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봐보세요.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100으로 놨을 때 작년이 그러니까 2021년대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2021년에 올라갔다가 10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쭉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지금 뭐냐 작년에도 그러니까 100을 회복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낮았네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보다 낮았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 수치를 보면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경제도 생태계라고 해석하거든요. 경제 생태계의 붕괴가 강요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하듯이 모든 활동들을 스스로가 억제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에는 서서히 이게 뭐가 됐냐면요. 자발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예요. 구성원들이요. 지금 뭐 지갑들을 닫고 지갑 열어도 그러니까 쓸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속에서요. 그게 지금 저 지표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수가 저렇게 박살이 났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자영업자한테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이요. 그럼 저는 저게 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거는 결국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물가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소비를. 장사가 잘 되면은 못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은 별 큰 문제 없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들의 실제 이제 그러니까 세대당 연간 가처분 소득을 제가 계산해봤어요. 한국은행 자료로 가지고요. 월 평균으로 2020년대 월 평균은 399만 원에서 392만 원으로. 아이고야. 2020년보다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확인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일반 서민들이 소비하는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을 못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은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서민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러니까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우성 나오는 이유가 가게는 가게대로.
그러니까 내수 자영업자 소득도 그래서 당연히 줄어든 그렇죠. 게 늘어나면 기적인 거지. 예.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인 하나의 경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진행되어진 내수가 그러니까 저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수 물론 우리가 망가졌다는 거 동네 삼겹살집만 가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를 어쨌든 지탱했던 건 아까 박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주로 수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이 지탱해 왔는데 수출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것도 그럼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요 사실 수출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 저는 한 2011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성장의 근간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박정희식 산업화 모델입니다. 박정희식 산업화 모델을 가장 쉽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대기업 주도, 그다음에 수출 주도, 제조업 주도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러니까 주력 산업들을 다 가고 제조업을 하고 있듯이요. 이건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전체 수출에서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수출 금액이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 반도체를 빼게 되면요. 201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주력 산업들 대부분 이제 반도체 말고도 주력 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뭐 철강, 이게 2011년 수준이 그러니까 지난 잃어버린 한 13년, 14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번 올해 1분기 수출액을 보세요. 이게 저는 공직자들이나 기자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나 기자들이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 전달 안 하는 게 뭐냐면요. 1분기 수출액 봐보세요. 어떻습니까요?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2022년에 1,734억 달러였는데 지금 1,599억 달러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냐면 전년도 대비로 해가지고 이걸 막 과장해서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출이 그러니까 2022년 수준이 한 92% 정도 안 될 정도라고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렇죠? 4년 지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는 그럼 어떠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 이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동안 묶어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년도하고 되게 비교해서 그러는 건데 2022년 1분기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저거예요. 마지막 타임 스케줄입니다. 저 때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외형이 저렇다는 겁니다. 외형이 일단은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자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게 되면 핵심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반도체만을 꼬집어내고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 한번 봐보세요.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 느껴져요? 2023년에 비해서는 2024년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17년, 18년 뭐 이때에 비해서는 이게 단위가 조 원이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한 39조 원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1분기밖에 안 나와서는데 2018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2017년에 2018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그때보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수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실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반도체조차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는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에 그 반도체 강국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가 그렇게 강국이 아니라면은 사실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만 있어요. 그럼 대만도 대만은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만은 사실 그렇게 TSMC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반토막이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박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자세하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21세기 전후해가지고 산업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디지털 생태계로 이행이 이루어져요. 저는 지금 그게 한 50% 정도 진행됐다고 봐요. 이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IT 인터넷 혁명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 닷컴 기업들 나오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요.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나오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것까지 혁명까지 오면서 디지털 생태계가 더 계속 진화해 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생태계 사고가 없는 나라예요.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완전 면에 동의합니다. 예, 이게 생태계 사고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저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그 전까지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있었는데 이게 생태계 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이 요구하는 거를 특정 부분을 맡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예. 해방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그러니까 따가지고 이렇게 우린 소위 말해서 그게 추격적인 성장으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정말 저보다 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대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생태계가 좀 더 갖춰져 있다고요. 그 부분을 그러면 박태웅 의장께서 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취약성이 우리 산업 전체 속에서 저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요즘 잘 나가는 반도체 자동차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지금 뭐가 지금 고장이 나버린 겁니까? 저 그림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 위험하다. 몇 년 전에 얘기했고 지금 하이닉스한테 뒤집혔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계속 3나노 공정으로 가겠다. 핀펫을 뭐 게이트 올라운드로 바꾸겠다. 이런 기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거 진단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보시면 저렇게 밸류체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하는 쪽이에요. 설계회사. 네. 그다음이 IP인데 IP는 뭐냐면 HDMI 포트, USB 포트 같은 것은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포트 잘 만들어야 될 걸 갖고 와서 심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계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파운드리에서 구워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튜닝하게 되거든요. 설계도대로 하니까 안 맞네 하고 고쳐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있는 IP여야 내 IP예요. 저게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P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반도체 재산권, 그 모듈화된 모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다 만들 필요 없죠. 사다 그냥 끼워놓으면 되는 거다. 끼워놓으면 USB 포트 같은 걸 뭐하러 내가 새로 그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워본 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10배 차이 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SMC 같은 값이면 TSMC를 갈 이유가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다 붙이면 되니까. 삼성은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이걸 바로 구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TSMC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TSMC 제조 공정을 잘 아는 디자인 하우스가 앞에 있어서 이 설계를 TSMC에 맞게 고칩니다. 가면 바로 구울 수 있게. 그게 디자인 하우스고요. 그러니까 저 디자인 하우스도 많을수록 좋죠. 그 다음이 파운드리예요. 삼성전자, TSMC는 저걸 맡고 있는 겁니다. 공장. 네. 그리고 구우면 그다음 패키징을 하는데 저 후공정이 옛날에는 단순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저게 파운드리만큼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3나노까지 가니까 더 못 줄이겠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붙이고 위로 쌓아요. HBM 같은 게 위로 쌓는 거잖아. 그래서 저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됐는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계 연구소가 선행 연구를 해서 받쳐줘야 되죠. 한국의 교수들은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려면요 대만 가요. TSMC는 그 라인을 하나 학계를 위해서 열어놔요. 그래서 대만은 15나노, 10나노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한국은 45나노 가지고 논문 써요. 장비 업계도 마찬가지죠.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재 부품이 모자라서 일본 저게 다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대만은 돼 있다 지금. 그렇죠. 한국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왜 민주주의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가? 이 민주주의는 해석이 잘못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민주제도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는 다 이즘이잖아요. 파퓰리즘, 파시즘. 근데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민주제도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제도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왜 필수적인가 하면 시장 경제를 신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경제가 뭐야?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독과점을 못하게 하고 반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재벌들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다룹니까? ERP 연결해 놓고 내년 영업이익률까지 정해줘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 파운드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정들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없어지고 싹 다 그 내 밑에 노비로 줄을 서라. 너의 영업이익률 내가 정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혁신을 할 동인이 사라져요. 내가 혁신을 해서
원가 이렇게 낮추면 아유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는 영업이익률 3%. 그 자동차나 제조업이나 모든 산업들이 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죠. 반도체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그러니까 뭔가 핵심 공장이 대기업이 하나 있고 밑에 반도체 설계회사 무슨 뭐 디자인하우스 후공조회사 이런 중소기업들이 거기 쭉 붙어서 같이 나눠 먹고 성과의 과실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대만은 지금 그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싸울 때는 한 1,000명, 2,000명이 쭉 나와요. 예. 그럼 이쪽에서도 1,000명, 2,000명이 쭉 나가야 되잖아. 여기는 한 명이 딱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가 몇 년 전까지 잘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덜컥하고 꼬꾸라졌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저 생태계가 지금 어그러지는 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든 수익이든 간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었는데 23년도부터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TSMC 그때 삼성전자는 그건 저급 중국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기업 가치도 그렇고 기업 가치도 TSMC는 한때 1조 달러까지 육박하고 요새 그 근처에서 놀고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저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태계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조차도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한번 봐보세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했던 겁니다. 어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세미나 때 한 2009년인가 얼마나 될 텐데 이 그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앱 개발자들 막 처음 나올 때 쏟아져 나올 때 앱 디벨로퍼들 나올 때 삼성전자 관계자가 저한테 브레이킹 타임에 저기 애플 모델을 이제니까 가지고 이제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수님 우리 저거 금세 쫓아갈 수 있대.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2월달 방학 때 저거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4월달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본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앱 개발자를 40몇 명을 채용했다는 걸 내가 봤어. 내가 그거 보고서는 뭐라고 내가 그다음부터 표현을 썼냐면은 삼성전자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이게 DNA가 제조업체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저 파운드리가 약하다 보니까는 파운드리는 그나마도 뭐냐면 팹리스를 바로 직접 상대를 하니까 주문 위탁 생산하니까 생태계 변화를 먼저 캐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 변화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는 이게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과거에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종 관계라고 생각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주종 관계로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메모리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칩에 있어서 메모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조차도 SK하이닉스도 사실 TSMC한테 하고 뭐 협력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는 밀착돼 가지고 살아남겠다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산업 생태계에서는 완전히 격차가 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생태계에서. 박정희 때 모델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고 그게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생태계까지 깨지다 보니까는 저기 외국인 근로자들 가지고 쥐어짜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 일자리나 그거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수출이 지금 전망은 지금 뭐냐면 트럼프 충격 이전에 중국 충격 지금 중국 시어머니를 두 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이랑 트럼프라는 거하고 중국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아주 그냥 불길한 생각 드는 게 2000년 전후에 일본이 이제 고꾸라지는 단계를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기 반도체 하겠다니까는 콧방귀 끼고 그랬었어요. 80년대 완전히 전 세계를 주름 잡았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잃어버린 10년 지나고 나서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진화를 못했었죠. 걔네들도요. 그러면서 추격당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남은 게 뭡니까요? 자동차 남았잖아요. 도요타 하나 남았잖아. 사실상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지금 수치로는 그게 유일하게 최근 3년 동안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한 산업이 그거예요. 지금요. 나머지 산업들은 다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인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에서 중국에 대해서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은 우리가 추격을 하면서 했던 것을 네. 고스란히 중국한테 가면서 거기다 트럼프한테까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충격까지 오다 보니까는 수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내수 못지않게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내수하고 수출이 지금 동시에 이게 지금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예. 금융기관들 부실이 막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지난 3년간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사람들은 근데 위기가 쓰나미가 내 얼굴을 덮치기 전까지는 예. 이걸 못 느끼거든. 그렇게. 예? 근데 눈앞에 이제 저기 막 몰려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 그럼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럼 수출도 지금 안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어쨌든 요즘 청년들 일자리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아까 뭐 코로나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뭐 체감적으로 뭐 심각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어떻게 좀 정권을 잘못 만나고 윤석열이 이렇게 다 아작을 낸 건지 아니면 윤석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뭔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건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개가 다 있다고 봐요. 네. 두 개가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 당면 지금 과제 당장 지금 어쨌든 간에 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막아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 나와가지고 자영업 이제 이 문제고 하면서 그 밑빠진 독아니 사실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볼 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열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했냐면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 열을 받았는데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못 하러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최상목은 왜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상목의 그런 인식이 이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무능을.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비밀이 소득 공제에 있습니다. 소득 공제. 우리 공제를 많이 받잖아요. 인적 공제부터. 인적부터 많이 받잖아요. 소득 공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감세야. 그렇죠. 감세. 실질적인 감세라고요. 저 혜택을 상위층들이 거의 다 봐. 그러니까 이게 소득 분배가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세율은 높은데 그대로 안 내는 거지 세금들을. 상위 0.1%는요 소득 공제로 1인당 1억 한 5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공제 혜택을 봅니다. 저 밑에 층들은 50% 밑에는 그냥 이렇게부터 20만 원 이 정도 혜택 보고. 그러니까 저 공제 혜택으로 23년도에 보게 되면요. 소득 공제가 되는 게 400조가 넘잖아요. 저기서 세금으로 이어진 금액이 얼마냐? 110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세금 혜택이. 저게 작년거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한 130조로 늘을 걸로 봐요. 130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 정치권에서 전국민 생계지원금 주자고 해가지고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 100만 원 주자고 할 때 그게 한 12조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게. 그거를 10번 이상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금액이야. 10번 이상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금액이 되잖아요. 한 130조 된다면요. 그러니까 저 금액을 우리가 지금 뭐 증세 논쟁도 많고 그러는데 세금이라도 제대로 부과하라 이거야. 부과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6%부터 45%까지. 그걸 제대로 적용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제는 뭐냐면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저걸 한 110조에서 130조 되는 것을 걷어가지고 n분의 1로 국민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인적 공제가 충실하게 수행됩니다. 그럼 세금도 안 걷어도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분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지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자, 그럼 어쨌든 그것도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곧 대선이에요. 대선 때 가장 표를 얻기 쉬운 공약은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증세 공약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보 중에서.
제가 잠깐 조세 부담률을 한국은행 표에서 보면은 저게 참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내려가더라고요. 저게 저만큼 감세로다가 깎아준 거 아니야? 정말 놀라운 게 조세 부담률을 떨어지는 그래프랑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그래프랑 비례하는 사람들 소득 떨어지는 그래프랑 모양이 같잖아요. 세금 깎아주면 는다며. 그냥 다 같이 꼭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세가 나라를 망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명백히. 그럼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지금 감세를 말할 게 아니고 증세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증세해야 됩니다. 감세론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를 조사를 해가지고 했을 때 1위가 부시였었고요. 2위가 클린턴이었었고 클린턴이 Why me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책임이 다 정확하게 집어낸 거야. 3위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 자기 자신을 지목했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알으셔야 되는 게 감세를 해가지고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었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지출도 줄이고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이루겠다는데 감세를 하는데 어떻게 재정이 건전? 아니죠. 지출도 줄일 거니까. 그리고 감세를 해가지고 낙수 효과도 생길 거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같이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로 미친 듯이 성장한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나라가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 개혁. 한국, 일본, 대만이 토지 분배를 했습니다. 토지 분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남는 여력으로 적어도 마다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공장에 집어넣을 그때는 공고 나오면 엔지니어였거든. 공고 나와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이 생겼어요. 내수도 생기고 교육 여력도 생겼어요. 그걸로 한국, 일본, 대만이 어마어마하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금을 올린 정부에서 경기가 항상 더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나오잖아요. 감세해 준 데서 경제가 안 좋았고 세금 올렸을 때 경제가 좋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민주제도라고 했잖아요. 민주제도는 경제랑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필수적인 제도다. 이 주의가 아니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반칙을 못하게 한다. 경쟁이 반드시 보장되게 한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일어나면 기업 분할 명령도 내리잖아요. 그게 시장을 살려놓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만들어준다. 이게 경기장을 지키는 기본 룰이고 그게 민주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게 뭐냐. 지금 한국은 두 가지 이중화로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10대 7 정도로 벌어져 있고 이걸 회복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조선시대 신분제도하고 똑같아요. 한번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면 정규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이원화 때문에 이 시장이 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깨진 게 있어요. 엔비디아,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기술 컨퍼런스에서 2시간 동안 자기 기술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어떠냐? 기술 리더십이 다 깨져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리포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리포트를 일주일씩 써요. 고치고 그리고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걸 읽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하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지금 그 한화의 그 마무리 투수가 김서현이잖아요. 얘가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방울이 0점대야. 근데 한국의 지금 경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그룹 회장 아들이 마무리 투수를 해요. 김서현은 옆에서 주전자 들고 물 나르고 있어.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테크니컬 리더십이 완전히 깨져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아니야. 이거는 경쟁도 아니고. 그래서 민주제도가 여기 붙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젠슨 왕 같은 박사가 스피치를 하고 구글의 그 박사가 그 최고의 엔지니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잘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CEO가 지금까지 3명이에요. 잘하면 몇십 년씩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된 구조에서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네 집 셋째 아들, 누구네 집 손자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리포트를 써오라 그러고 결정을 하면서 HBM 없애라 타고 다 쫓아내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분해고 억울해서 SK 하이닉스로 가서 지금 이 그림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민주제도가 없이는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바꿀 거냐. 언제까지 3세, 4세, 5세가 그 작은 지분을 가지고 맡으면 안 되는 일을 맡아서 나라를 박살내는 일을 맡길 건가. 이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태계가 그 구단주 손자가 선수를 하면 안 되는 생태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산업 구조가 지금 한계가 이르렀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 시장에 있는 이 선수들을 왜 못 쓰냐. 이 선수들은 왜 주전자를 들고 물 나르고 다니고 뭐 증손자가 그걸 하고 있냐. 지금부터는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혁신을 그럼 일으킬 수 있는 거냐. 우리 산업, 한계 다들은 전통 산업 구조를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어쨌든 그 이재명 이제 후보가 제시한 그 논란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K-엔비디아. 네. 이게 어쨌든 저는 이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발언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저게 이제 그때 박태웅 대표가 사례를 보신 거죠? 저게 모두의 지는 큐에서. 저게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정치적인 논란이 막 돼서 그 공방이 오고 갔어요. 예. 근데 저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들 2세, 3세가 막 구원투수로 마무리 투수로 올라오는 상황을 이제 깨자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두 가지로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AI가 뭐길래 100조, 200조 투자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국가가 가져도 좋으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AI를 왜 100조, 200조를 투자하자고 하느냐.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자기 나라 영토 안에 다 갖고 있는 2개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교에서 2등인데 반에서 2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각 영역에서 보면 조금씩 앞서 있다고 말할 만해요. 현대기아차가 중국 차보다 조금 낫고 조선도 아주 고품질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조금 낫고 가전도 최고급 제품은 삼성, LG가 낫고 그런데 여기에 전 분야의 AI가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AI가 결합하니까 자율주행차가 돼요.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가전에 AI를 붙이면 이게 로봇 청소기가 돼요. 로봇 청소기는 중국계 삼성, LG보다 훨씬 비싸요. 조선도 자율주행 선박이 나와요. 특히 연안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분야가 이 자율주행이 되면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박이 자율주행이 되면 연료비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모든 영역에서 같이 붙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AI가 붙는 순간 우리 전 산업이 다 경쟁 요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그게 한 3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그 거의 대부분의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다들 이제 AI에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한동훈은 200조를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AI라는 게 말은 굉장히 뭔가 판타스틱하고 뭐 이렇게 들리지만은 거꾸로 말하면은 내 일자리가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이요. 물론 AI가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국민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좋은 거냐? 아니면 과거의 반도체처럼 일부 특정 자본과 대기업에만 그 모든 혜택의 과실들이 성과의 과실들이 다 돌아가는 거냐? 또다시 이거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 부가 AI가 만들어낸 그 새로운 부가가치가 예.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를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거냐를 처음부터 물으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4.5일 일해야 된다. 예.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정확히 그런 뜻인데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계속해서 같이 일하면요. 공장의 재고가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아야 돼요. 예. 그러면 되게 서글프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잘 살자고 만든 건데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울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국민이 소유하면 어떠냐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그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AI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과거에 한국의 정부가 삼성전자에 막대한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성과의 과실은 전부 다 삼성전자 일가들이 갖고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제 식으로 경제학자식으로 이해한 걸 내가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박 대표님은 아마 그거 가지고 아마 디지털 전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 디지털 생태계로 이제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한 50% 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AI 기술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자본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주도하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모델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실세 사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자본 입장 속에서는 기존 산업하고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AI의 커다란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생산성을 엄청 높인다. 이건 다 동의를 해요. 과거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보다 인터넷보다 효과가 더 크다. 생산성 증가 효과가 훨씬 클 거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 우리가 제조업 강국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뭐 2그룹이든 3그룹이든 간에 그랬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우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붕괴 직전에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통해서 어쨌든 생명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1차적인 과제가 있는 거죠. 예? 1차적인 과제가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AI 분야의 종사자들이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이번에 100조, 200조 나오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뭐 돈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와닿게 좀 자기들이 현장에서 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을 쪽을 개발시키려면은 데이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접근도 뭐 이게 제약돼 있고 이런 것부터 좀 먼저 좀 풀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조중동에서 이제 매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 되게 그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보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데이터 많잖아요. 이런 공적인 데이터를 갈 때 옛날에 한번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저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들 문제를 내 거를 그러니까 주는 거 동의하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은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오는 데 속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는 데 속에서 사업 모델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걔네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 쓸 데이터들을요. 구글, 뭐 저 페이스북 모든 게 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모방을 해서도 플랫폼 사업 모델로 몇 개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취득을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해낸 거야. 그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을 진화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야. 못한 거를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민간 기업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민간 기업도 지금 허덕허덕거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정부하고 예. 민이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는 예. 이런 모델이 과거 우리 산업화 때도 그랬듯이 예. 후발주자가 하는 것은 그런 협력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민간의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예. 그걸 뭐 부인 안 할 거라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도요. 예. 그러면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배민 배달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부작용 많이 지금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플랫폼 같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지금 갈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에는 그런데 민간에서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이 못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속에서 정부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의 자원이 투입되는 거라고. 예. 국민들은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얻는 것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같이 이익을 나누자 이거죠. 예. 직접 투자해서. 그게 영국이 산업화할 때요. 예.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 당시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서 혁신은 리스크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은 뭐냐면 안 해본 걸 하는 거거든. 예?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거든. 그 리스크가 크죠. 그 리스크를 줄여줘야 돼. 누가? 사회가, 국민이. 그럼 국민도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해 버리면은 국민이 또 기업들 자본한테만 저기 좋은 일 시킬 거냐 이렇게 돼 버리고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25년 이상 뒤처진 거의 한 세대가 뒤처진 우리의 지금 산업 체계 속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 정부하고 이 협력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정부가 할 역할을 이 대표가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그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 기자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쓰기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진검승부인데 뭐냐면은 저 AI 모델에서 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어. 그리고 이제 박 대표도 이제 강조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 접근권을 주는 거죠. 왜? 데이터도 다 국민들 거고. 예? 이게 저기 공적인 자원이 들어갔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저는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산업화에 필요로 하는 교육 현장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기엔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인터넷이 있어도 인터넷 별로 활용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 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산업화할 때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이동해가고 그래가지고 도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공동체가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뭐냐면은 금융제도도 바뀌고 교육제도도 바뀌고 정치 시스템도 바뀌고 이게 쫙 진행되잖아요. 수백 년간에 걸쳐서요. 1450년부터. 그래가지고 저희 도시 산업 생태계 산업 문명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개념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생태계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렇습니다. 예, 다음 정권에 적어도 뭐냐면 이게 단임 정부다 보니까 5년 단임 정부다 보니까는 저는 교육 개혁을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장기 프로세스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속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뒷받침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민간이 혼자서 못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단순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할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를 왜 가져야 되냐 이런 말들이 약간 그 현실을 너무 모른다 싶은 게 TSMC가 대만 반도체 회사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냥 국영회사고요. 예. 포항제철도 그 일제 전후 배상금 그렇죠. 받아서 만든 국영이었고 그래서 국영을 하면 안 된다는 말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 발전의 특성상 점점 더 거대 기술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쉽고 빠른 건 이미 다 풀었어요. 남아있는 문제는 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벤처 캐피탈한테서 뭐 투자 받았어요 자랑하는 게 30억 받았어요 50억 받았어요 이런 걸로 기사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2조 받았다, 3조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남은 문제가 다 거대 문제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생태계가 되냐면 우리가 산업화 사회의 우등생으로서 보편교육, 그래 고등학교까지의 보편교육을 세계에서 제일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됐잖아요. 놀랍게도 한국의 고등교육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 10대 학교에 아예 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왜 그 아무 논문이나 실험을 실어주는 가짜 학위지 있잖아요. 가짜 학술지에 논문 가장 많이 실은 대학교 1, 2, 3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서울대 연고대예요. 서울대 연고대가 그 가짜 학술지에 논문 가장 많이 실은 상위 셋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등교육은 형편없이 품질이 낮을 뿐 아니라 그 교수들의 윤리의식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고등교육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부가가치 기술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한다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예, 아까 이제 이게 기술,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지만 기술이 집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 때 저기 오바마가 그린 산업 육성하겠다고 떠드니까 녹색혁명을 떠드니까 녹색 산업 육성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 최경환은 그 당시 그 당의 의장이었었는데 KBS에서 열린 토론 이거에서 뭐 같이 토론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23개인가 무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녹색 산업 이런 걸 이제 발표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냥 페이지 수 되게 두껍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최경환한테 뭘 질문했냐면 여기 있는 산업들 하나당 평균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 필요할 것 같으냐 제가 그랬어. 하지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그린 산업에 투입돼야 되는 자원이 빌리언 달러라 했었어. 하나당.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업하고 틀린 거야 이게요.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맞아요. 예, 이게요. 그러면 뭐 투자가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게 갈수록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한번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대신에 이게 소요 시간이 길고 이게 갈수록 그 기술의 속성이 그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과거에 SOC 사업 경부 고속 넣을 때 민간 기업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했잖아. 맞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딱 그거야, 딱 그거.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 지금 조준동 이런 애들이.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그걸 뜻하는 거야. 자기들이 했으면 국힘당에서 했으면 그거 뭐라고 안 했을 거야. 먼저 치고 나왔으면. 포스코를 없애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 경제 오늘 그러니까 원래 경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 것도 다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같이 다뤘으면 좋은데. 교육을 정말 저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시간이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우리가 특집을 또 한번 마련하죠. 뭐 그때 한번 남은 화제. 아쉬운 거는 부동산은 징글징글해가지고 징글징글해도 또 여기서 말해줘야지.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최백은 건국대 교수 그리고 박태웅 모두의 질문 Q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홍쇼 특집 이 새봄에는 새나라 시리즈 3편입니다. 문정인 교수와 최종건 교수 모시고 외교 안보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거 다루겠습니다. 자, 편한 주말 보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저는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에서 웃고 누군가는 아래서 참는다. 같은 하루를 사는 건데 그 그리 먼저 오는 사람도 있다. 길은 똑같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늘 미끄럽다. 넘어지지 않으려 걷다 보면 꿈도 자꾸만 뒤로 간다. 기울어진 거리 위에 핀 산들 바람 불면 쉽게 젖는 마음. 그래도 누군가는 말없이 그 길을 다시 일으킨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참는 게 익숙한 사람들 바꾸자고 소리쳐본
적도 이젠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기울어진 거리 그 하루 끝에 오늘도 버틴 이름 하나 바꾸자고 소리쳐본 적도 이젠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기울어진 거리 그 하루 끝에 오늘도 버틴 이름 하나 다시는 같은 자리에 누구도 넘어진 채로 남지 않기를. 지나간 계절처럼 언젠가는 달라질까. 우리는 그렇게